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교적 최근에 출연한 학문이기에 교실서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인류 초기의 인간 생활 습성의 관점에서 현대 인간 본성,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죠. 진화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는 1만 년 이전에 우리 조상이 지닌 것과 똑같은 심리적 기제를 지니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사바나의 원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분야를 대중화한 가나자와 사토시가 쓴 처음 읽는 진화 심리학에서는 성과 짝짓기, 결혼 제도와 가족, 범죄와 폭력, 정치 경제적 불평등, 종교와 갈등 문제를 인류 초기의 생존 방식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한 행동과 제도조차도 자연 선택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자연 선택되어 현대인에게 아직까지도 내재된 인자는 인류 초기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이바지한 것들이었겠죠. 그러나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바나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선택된 심리적 기제와 본성으로만 행동했다면 인류 문명이 탄생했을까요?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바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했기에 인류 문명을 찬란하게 싹틔울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기분, 행동조차도 개개인의 경험과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수백만 년 전에 살던 조상에게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결과물이라는 주장은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주체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행동의 기저에 먼 과거가 숨어 있다니 놀랍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행동의 근원에 나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먼 조상의 과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화 심리학의 논리적 근거와 초기 인류의 삶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죠?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잠시 긴 호흡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떤지요? 오늘 이야기도 수능을 준비하던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10여 분간 소개하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기 인류의 기준점은 언제일까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 진화가 1만 년 전에 멈췄다는 전제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1만 년 전에 수렵 채집인의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인류의 문명 출현 기점을 그때로 보고 있죠.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인류의 진화 과정을 알아야겠죠? 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호모사피엔스는 수렵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유일한 인류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촌들이 많을 뿐 아니라 형제 자매도 많습니다. 인간은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많은 종이 존재했습니다. 지난 1만 년간 사피엔스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유일한 인류로 생각하는 데 익숙할 뿐이죠. 그럼 1만 년 전의 인류의 역사와 삶은 어땠을까요? 알기 어렵지요. 우리에게는 수렵 채집인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거의 없죠. 문자 기록도 당연히 없으며 고고학적 증거라고 해봐요. 주로 화석화된 뼈와 석기뿐입니다. 현대 수렵 채집인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지만 현대 문명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소수의 부족만 남아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증거를 모아 추론하여 담은 인류 문명사책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추출해 고인류의 삶, 즉 수렵 채집인의 사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대인의 비극을 찾을 수 있겠죠. 인류사학자들은 250만 년 전에 나타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초기 인류로 보고 있습니다. 남쪽의 유인원이라는 뜻의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번성했죠. 그러다가 일부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고향을 떠나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했지요. 그 결과 서로 다른 여러 호모 속의 종들이 생겨났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모두 익숙한 이름이죠. 이들이 모두 호모 속에 속하는 종들입니다.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인류가 진화했습니다. 북유럽의 눈 덮인 숲에서 살아남기에 좋은 특징과 인도네시아의 찌는 듯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특징은 서로 달랐겠죠. 인류란 표현은 호모 속에 속하는 현존하는 모든 종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인류 여러 종은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류는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큽니다. 무게가 60kg인 포유동물의 뇌는 보통 200세제곱센티미터인데 흑인류는 뇌 용적이 600세제곱센티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1200에서 1400세제곱센티였다고 하죠. 네안데르탈인은 오히려 호모사피엔스보다도 뇌가 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구조를 갖추면 크게 유리할 것이다. 인간은 이런 특징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된 것이다. 하지만 200만 년 동안 이런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이사슬에서 중간이었습니다. 100만 년 전 날카로운 돌 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았고 큰 사냥감을 잡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초기 석기의 가장 흔한 용도는 뼈를 쪼개 골수를 빼내는 일이었다고 하죠.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대형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해왔습니다. 먹이사슬에서 호모속이 차지하는 위치는 중간이었습니다. 주로 식물을 채취했고 벌레를 주워 담았고 작은 동물에게 몰래 접근했으며 힘센 동물이 남긴 썩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인간의 몇몇 종들이 대형 포식자를 사냥감으로 정기적으로 사냥을 시작한 것은 불과 40만 년 전이었고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른 것은 불과 10만 년 전 사피엔스가 출현하고부터였죠. 인류 진화사 중 99.9%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인류는 아프리카 사바나 등지에서 수렵 채집인 생활을 하며 지냈던 거죠. 두뇌를 포함한 우리 인체 대부분은 아프리카 사바나 등지에서 적응하며 진화해 온 것입니다. 반면 지난 1만 년 동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진화가 따라잡기에 너무나도 급속하게 변화했습니다. 인류 문명이 출현한 뒤로 인류는 자연 선택이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환경 속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화란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안정적 환경이 오래 지속되어야죠. 유전자가 선택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환경 변화로 유전자가 선택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오래 추웠다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전자가 후손에게 선택될 수는 없을 겁니다. 수세기 수천 년 동안 계속 춥다면 자연 선택에 의해 점차 추위에 잘 견디는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추위에 못 견디는 사람은 자식을 충분히 낳기 전에 죽어나갔겠죠. 추위에 잘 견디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어야 내재된 본성이 되겠죠. 세대의 세대를 이어 같은 환경이 지속되어야 그 환경에 적응한 유전자의 성공적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의 종이 진화하는 속도는 그 종의 개체가 성적으로 성숙하는 데 드는 시간에 비례할 겁니다. 즉 진화는 빨리 성숙하는 종에서는 빠르게, 천천히 성숙하는 종에서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초파리가 성숙하는 데는 고작 7일이 걸리는 데 반해 인간은 20년 이상이 걸리죠. 1년이면 인간아기는 걸음마를 뗄까 말까 하는 시간이지만 초파리는 50세대가 교체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천 세대 이상이 거듭하는데 초파리는 20년이면 족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천 년이 필요하죠. 인류는 먹이 피라미드의 중간에서 꼭대기로 단숨에 도약한 덕에 생태계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자나 상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그 지위에 올라갔죠. 그래서 생태계는 사자나 상어가 지나친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자의 포식 능력이 커지자 가젤은 더 빨리 달리는 쪽으로 진화했고 하이에나는 협동을 잘하는 쪽으로 진화했으며 코뿔소는 더욱 사나워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죠. 게다가 인간 자신도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와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인간은 최근까지 사바나의 피해자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때문에 2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참사 중 많은 수가 이처럼 너무 빠른 도약으로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굳이 1만 년 전까지 거슬러 가지 않겠습니다. 고작 200년 전, 대략 10세대 전쯤 되겠죠? 2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우수한 농부가 될 수 있는 특질을 가지면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자손 번식에도 크게 성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겨우 100년이 지났을 뿐인데 산업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죠. 야외에서 일하거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후기 산업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부로도 공장 노동자로도 일하지 않고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기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죠. 겨우 수백 년으로도 극적으로 변화했으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사회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물론 1만 년도 우리에게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 1만 년 동안에 적응이 불가할 정도로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화의 역사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죠.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두뇌가 석기시대의 두뇌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22세기에 성공하려면 어떤 특질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지 짐작이 안 되네요. 우리의 마음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관점으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 심리학이라고 했죠. 그 예로 우리는 고칼로리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현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시든 슈퍼마켓만 가면 달고 기름진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유전자는 여전히 아프리카 초원위를 누빈다는 것이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드물었던 초원위에 살던 우리 선조의 식습관이 내 DNA에 내재되어 있어 달고 기름진 음식이 있으면 먹어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비만과 당뇨라는 악성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병들은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런 결과를 얻을 줄 알면서도 몸에 좋을 것 없는 고칼로리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이유를 진화 심리학이 설명하고 있죠. 나는 아직 석기시대에 각인된 유전자에 행동한다는 겁니다. 1만 년은 우리의 몸이 그 사이에 등장한 사물에 적응하려고 변화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시간이라는 거죠. 특히 인간은 성숙하고 자손을 번식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반해 환경이 너무 급속하게 바뀌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1만 년도 더 전에 우리 조상이 지녔던 것과 똑같은 진화된 심리적 기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바나의 원칙이라는 진화 심리학의 명제가 탄생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인류 초창기 환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체와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진화 심리학의 명제죠. 오늘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용어, 사바나의 원칙을 익히셨나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 누군가의 머리에서 새로운 발상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는 많은 이들이 증거를 모아 체계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학문이 탄생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움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각별해집니다. 살아보니 남과 다른 특별한 발상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새로운 발상을 하는 선구자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갖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새로움이라는 단어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울 것 없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학문 분야입니다. 물론 생물학적 배경을 가진 분야이기에 바이오 이야기에서 소개했습니다. 사바나의 원칙의 배경을 이해하셨다면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